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21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월 3일이고 첫째 주라서 또 저희 후원자 명단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패트리온 통해서 김재현님, 이승규님, 박현우님, 전찬주님, 최준호님, 변정훈님, 박재권님, 디쥐님, 서지연님, 지훈님, 강성진님, 홍반장님, 윤상현님, 박스텀프님, 변용훈님, 이범재님, 황지민님, 한종원님, 최승우님, 이성환님, 이민성님께서 정기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와. 네, 그리고 팟빵은 이번 달에는 후원이 없었습니다. 일회성 후원도 해주실 수 있으니까 팟빵, 카카오페이 뭐 등등 저희가 열어놓은 채널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단신이 되게 많고 주제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어제 GitHub 장애가 있었죠. 혹시 겪으셨나요? 저는 개발을 잘 안 해서 뭔가 이상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그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어제 느렸다란 느낌이었어요. 느렸다. 저는. 어제 저녁 퇴근할 때쯤에 안 됐다 그러던데요. 기덥 액션은 느리고 네, 액션 느렸고 한 6시쯤인가 네네. 그랬던 것 PR 저는 이제 그 시점에 PR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PR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못하고 있나 하고 하다 보니까 PR을 볼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GitHub 스테이터스 들어가 봤더니 웬일로 잘 올라와 있어요. 장애인 것 같다. 자기네가 뭔가 영향이 있어서 추적 중이다.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회복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깃 장애 나는 것까지는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왜냐면 깃의 장점이 분산형이잖아요. 맞아요. 내 로컬에 개발하고 내가 커밋하고 장애가 끝났을 때 올리는 것도 상관없고 혹은 미러링 따기도 예전에 SVN 대비 훨씬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배포할 때 보니까 깃옵스로 돼 있어서 배포를 못해. 제시작도 못해. 그런 건 좀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침 장애랑 맞물리면 코드를 추가 커밋 안 하면 되는데 장애가 심각하게 있는 게 사실, 아니었는데 배포 같은 건 좀 다른 그쵸.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분산형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 분산형을 분산형에 맞게 쓰는 회사는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산을 하는 이유는 실패할 확률을 낮추기 위함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고 약간 그런 게 더 있다 보니까 깃을 어떻게 보면 좋은 SVN처럼 쓰고 있는 회사도 많고요. 저는 그런 느낌으로. 또 SVN 때는 아예 커밋을 못해요. 서버 나가면. 아 그쵸. 그 커밋 자체를 만들 못해요. 수도 네. 없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좋은 SVN. 사실 업무 종료죠. SVN 하면 진짜 아. 말 그대로 사무실 인터넷 꺼진 기분. 그러면 이제 카페 가는 날이죠. 깃은 그래도 커밋은 할 수 있으니까. SVN 안 써본 사람으로서 아 그럼 좋은 시절을 사셨네요. 네, 운이 좋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폴라DB라는 포스트그레스 SQL을 사용하는 그 뭘까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폴라DB? 되게 이름이 붉은 별 같네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포스트그레스 앞단에서 포스트그레스를 조금 더 확장시켜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저도 잘 모르는데 포스트그레가 약간 확장 가능성이 커서 그냥 네. 포스트그레스 기반으로 새로운 DB 느낌? 약간 오로라도 그러거든요. 오로라는 뭐 메인 DB가 제일 네. 있는데 그거 말고 대표적으로 그 레드시프트라고 AW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DB가 있는데 네. 걔도 포스트그레스QL로 만든 거고 또 대표적으로 무슨 타임 시리즈 DB 같은 것도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것도 포스트그레 기반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폴라DB도 그러니까 포스트그레스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얘네들 뭐 무슨 리던던시 막 하던데 그런 거에 편하게 만든 것 같아요. 자기 목적에 맞게 여기 보면 뭐 글로벌 데이터 컨시스턴시 뭐 이런 에이시드 디스프리
디스트리뷰트 SQL 프로세싱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들 목적에 맞게 좀 더 수정한 게 아닌가. 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단점을 만들면서 이 장점을 취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소식을 들고 온 건 약간 뭐 오픈소스 자체는 이런 것들이 계속 시도가 있을 텐데 알리바바가 만든 오픈소스라는 게 조금 이제 독특해 보여서 그래? 네, 이제 최근에 뭐 유명한 중국발 오픈소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뷰? 그거는 이제 중국발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중국인이 만든 오픈소스니까 조금 결이 다를 것 같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리액트 할 때 UI 안트 디자인. 안트 디자인. 안트 디자인 제일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안트 디자인 어디서 만든 거예요? 일단은 리듬이 가면 중국어가 막 써 있죠. 대부분 메인들이 다 중국 분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그리고 그 예전에 이제 고 말고 그 데노 프로젝트도 초기부터 이제 뭔가 재미있는 것들 막 나오니까 중국 분들이 엄청 거기 커미터로 참여하시면서 이제 활발해졌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제 좀 이런 오픈소스 참여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픈소스 프로젝트까지 중국 회사가 만든 그런 것들이 공개되고 있어서 확실히 이제 힘이 점점 커지는 건가 이런 느낌이. 실제로 많이 하고 알리바바도 뭐 예전에도 한 거 몇 번 봤는데 뭐 오라클 컨퍼런스 같은 데 가도 네. 걔네가 뭐 JVM 튜닝한 얘기 막 이런 거 같은 거 옛날부터 많이 하긴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옛날부터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고 아무래도 걔는 동접수나 이런 게 사실 딴 나라들은 따라가 미국 그쵸. 아니면 상대하지 못할 음. 그런 곳이라서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예전부터 좀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미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에 오픈소스 많이 나오는 이유도 저는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트래픽도 많고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가 많아서 그냥 범용 솔루션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우선순위도 항상 높아지는 거고 그런 거에 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예전에 뭐 제가 지도도 항상 예를 들었는데 네이버도 벡터지도 만들 이유가 없었거든요. 뭐 하루면 지도 바뀐 거 다 바뀌는데 그림 그리는데 근데 중국 땅땅이나 미국 땅땅은 애초에 안 돼요. 그럼 좀 더 다른 방법을 엔지니어링 쪽으로 찾아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 DB 다 집어넣을 수 있어. 뭐 웬만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큰 서비스 중국이나 미국 가면 안 되는 지점이 계속 생기겠죠 중간에.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오픈 소스가 계속 그러니까 오픈을 안 하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건 결국 오픈 소스로 해야지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 네. 그 그 안트 디자인은 알리바바에서 만든 거고요. 그 그렇군요. 안트가 안트 파이낸셜에서 따온 거거든요. 안트 파이낸셜 뭐예요? 회사 이름이? 개미가 영어로 네. 개미가 영어로 네, 엔트가 엔트예요. 맞나요? 엔트. 개미예요. 너무 개미라는 단어를 쓸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 개미 투자자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왜 쓸 일이 없다고 하시죠? 영어로 쓸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알리바바 아래에 이제 안트 파이낸셜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만든 게 이제 안트 디자인이라는 거고 지금 뭐 안트 그룹이긴 한데 그래서 안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안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안트 디자인 발음 기호상으로는 한국어로 디자인? 치면 N은 그러니까 그게 좀 I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엔트 디자인이라고 근데 하나요? 엔트디인가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던데. 그럼 엔트 디자인이 맞겠죠. 저도 지금 안트라고 하니까 약간 엔트 그 개미가 떠오르지 않아서 뭐 그냥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엔트 이거 디자인이라고 그-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네. 발음 기호가 그거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읽었네요. 저는 이제 이런 중국의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한 10년 전쯤에 제가 출판사에 일할 때 인도 분들이 책을 점점 많이 쓰기 시작한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뭐 기덥이 이렇게 활발하진 않았었으니까 오픈 소스 쪽에서는 뭐 간혹 그런 것들 보긴 했었지만 책 쪽에서 엄청 그래서 인도 분들이 막 처음에는 매니징이나 뭐 에자일 이쪽으로 시작하셨다가 뭐 나중에 이제 프로그래밍 전문서 쪽에서도 그런 어떤 읽기 어려운 이름을 가진 분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고 그러다가 그런 알고리즘 서적 같은 것들도 막 나오고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제 인도 분들이 IT에 있는 게 어색한 시점은 이미 한참 지났잖아요. 중국 분들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곧 우리가 중국 사람 볼 일은 없죠. 우리나라에서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다 데려갈 테니까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 갈 오히려 그 가능성이 좀 더 있기는 하죠. 그리고 개인적 체감으로 오픈 소스 쪽에서는 저는 뭐 딴 데도 근데 깃허브 같은 거는 뭐 내가 혼자 해도 영어로 써야지 여긴 이런 생각을 네. 좀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꼭 해도 리듬이 영어로 쓰세요 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제가 모국어로 쓴 거를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걸 보기 시작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맞아요. 저장소 리플에서 좋아 던졌는데 리듬을 가서 보면 중국 리듬이가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중국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모국어로 퍼뜨리는 걸 본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팔로우하고 있는 미국 개발자, 그러니까 서양 개발자들, 미국이라고 하면 이상하네요. 서양 개발자들이 이제 막 리트윗하고 막 이렇게 추천해 주는데 들어가면 리듬이가 그래서 약간 조금은 놀라기도 했고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한 게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영어로 써야지 팔로우래 스타나 이런 거 받기가 좀 더 수월한데 영어가 좀 더 공용어에 가까우니까 특히 인도는 또 애초에 영어를 쓰잖아요. 거기도. 그쵸. 그러니까 네. 중국의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자기 나라 말로 쓰면 자기 나라 말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쓰면 스타를 받을 확률이 확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 5천만 명인데 지금 5,500만 명 정도 되나요? 근데 네. 이게 전 세계 인구 대비로 얼마 안 되잖아요. 1% 네.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스타 100개 받았으면 영어로 썼으면 10,000개 받을 수 있었던 건데 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자기네 나라 말로 쓰기 시작한 거겠죠 아마. 내수 시장으로 어느 정도까지 퀄리티까지 돌릴 네네. 수 있으니까 네. 그 힘이 좀 무서운 것 같긴 해요. 중국의 오픈 소스 보면 진짜 중국어로 써 있는데 이슈도 다 중국어고 활발한 경우 많은 것 같은데 한국은 오픈 소스 한국어로 하면 누가 한국 쓰지 말라고 막 그것도 있고 뭐 이슈로 누가 남겨주지도 않고 잘 네, 확실히 영어로 된 프로젝트들은 한국어여도 많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네이버에서 오픈소스 만드는 거 하나 있지 않나요? 프론트엔드 쪽. 몰라요? NHN이 있죠. NHN인가요? 네. TUI 토스트. 맞아요. 네, 토스트 UI 토스트 UI. 시리즈들이 있고 그쪽은 처음부터 영어를 그럼 다 했을까요? 거기는 좀 지금은 이제 좀 자리 잡아서 네. 처음 의도는 몰라서 사실 저는 토스트도 좀 만나서 얘기 듣고 싶긴 한데 거기도 보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토스트 UI 공유할 때 좀 답답한 게 네. 자꾸 블로그를 영어로만 쓰고 한국말로 아예 안 써요. 아 요즘은 거기는, 네, 미디엄에 영어로만 뭐 기술 소개나 네. 뭐 이렇게 올리고 한국말로 안 하는데 또 그렇게 내가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약간 공유할 때는 그래도 한국말로 해주면 이왕 써준 김에 해주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게요. 알고 보면 내부에서 한글로 쓴 다음에 영어로 번역하고 근데 그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영어랑 한국어 바꾸는 버튼이 있을 텐데 아예 그것조차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는 글로벌 공략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고 TUI는 뭐 저는 반반이긴 한데 그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커밍 메시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개발자들이 좀 뭐랄까 좀 깨어 있다고 하면 이상한데 좀 그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발자들은 일부러 영어로 적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근데 커밍 메시지를 보면은 결국에는 그냥 소통을 못하게 되는 더 느낌? 그러니까 표현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 그렇죠. 내가 커밍 메시지를 뭐뭐 했다고 잘 써주면 좋은데 그냥 뭐 대충 이제 영어로 쓰는데 내용이 없는 그런 맞아요, 경우도 맞아요.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오히려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무 쉽게 얘기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맞아요. 이게 글로벌 당연히 노리면 좋고 그걸 이제 목적으로 오픈소스 할 때는 영어를 쓰는 게 맞긴 한데 그런 문화가 이제 좀 퍼졌을 때 여러 가지 좀 단점도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막상 뭐 우리도 얘기하면 뭐 나중에 또 우리 글로벌 할 수 있으니까 영어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복잡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생각도 좀 가끔씩 들긴 해요. 그게 다른 언어를 씀으로써, 그러니까 영어를 씀으로써 우리가 소통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한국 여기까지 하면 단신이 아닌데. 넘어가시죠. 저희 항상 이렇습니다. 네, 아니 그 영어는 한국에서 되게 약간 권력 같은 느낌도 좀 있잖아요. 그쵸. 이게 네. 거슬러 올라가면
6.25 끝나고 나서 미군이 적산가옥을 이제 많이 거슬러 올라갔는데 사람들한테 팔 때 거기까지 가시나요? 근데 그때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아. 거의 무상에 가깝게. 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야 돈을 번다라는 인식이 그때쯤부터 생기면서 모두가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생겼고 그게 아직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프로그래머고 잘 나가고 싶은데 영어를 못하면 돼? 약간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막상 쓰는 영어는 픽셀 업데이트. PRUD. 자 이제 궁금해서 토스 UI 쪽 이제 저장소를 좀 들어가 봤는데 토스트입니다. 토스트 네, 네. UI 죄송합니다. 토스트 UI 그 저장소를 들어가 봤는데 0.12 버전 정도까지는 릴리즈 노트가 한글이에요. 아마 커밋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제가 커밋까지는 그 시점까지 못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쵸. 골라기 힘들죠. 네. 근데 이제 그 시점 이후부터는 다 영어로 쓰고 계시네요. 그럼 보면은 뭐 어떤 시점에 한번 수정하는 그런 기간을 거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소식은 이제 오픈 소스로 이메일 알리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게 하나 나왔대요.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낙교님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으세요? 어디 사이트에 가입할 때 뭐 예를 들면 그 마이 세팅에 가입한다 그러면 지메일 이메일에다가 마이 세팅 붙여서 가입하신다거나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점이 아니라 그 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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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메일에 플러스를 쓰면은 같은 이메일로 인식을 되거든요. 그렇죠. 네. 뒤에 뭐가 들어가도 그래서 여러 개 계정 가입할 때 편하긴 하죠. 근데 예. 저 옛날에 그거 헷갈려가지고 점으로 가입했다가 아예 다른 이메일로 이메일을 하나 더 가입했죠. 그래서 뭘 가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플러스 해야 되는데 예. 점으로 하니까 점은 그냥 일반 문자로 네. 인식이 네.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요 뭐 어떤 뒤에 붙는 건 똑같은데 앞에를 이제 다르게 할 수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라쿠니닷컴을 안 갖고 있긴 하지만 라쿠니닷컴의 도메인을 갖고 있으면 앞에다 이제 페이스북 골뱅이 라쿠니닷컴 하면 이제 제 이메일로 그 페이스북 가입할 때 그 이메일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포워딩이 자동으로 되는 뭐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애플이 하는 거랑 개념상으로 비슷하네요. 애플 어떻게 해요? 애플 로그인하면 네. 로그인할 때 내가 이제 어떤 사이트 가입할 때 그거를 내 이메일을 줄지 보호할지 알고 그냥 보호하면 앞에가 이제 해시로 된 애플 메일을 주고 그 회사는 이제 그 메일로 보내면 애플이 나한테 다시 포워딩을 해주는 거죠. 아예 서비스 자체에서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거군요. 그렇죠. 애플 로그인할 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딱 개념상으로 보면 뭐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뭐 호스팅 서비스를 쓸 수도 있고. 애플을 쓰면 무료고 이걸 쓰면 15개 넘어가면 유료가 된다라는 느낌이 되었군요. 오픈 소스는. 근데 여기 문구가 Made and Hosted in EU. 네, 이렇게 써 있네요. EU. 굳이 이게 왜 써 있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거 잘하는 동네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그거 아닐까요? 이거 미국 거 약간 요즘 유럽 쪽이 미국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일환일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좀 왜 붙였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요걸 들고 온 이유는 예전에 엄청 긴 이메일 주소를 쓰시던 분을 한 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스터디 모임을 하는 분이었는데 네, 이메일 주소가 엄청 뭐 이렇게 난수처럼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비밀번호도 원패스워드에 저장하는데 나 누군지 알았어. 어차피 비밀번호도 저장할 바엔 원패스워드에 다 있으니까 이메일도 이렇게 해놓으면 누군가 내 이메일을 털 수 없지 않겠냐 이런 의도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이런 이메일 알리아스 서비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낙교님이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럴 것 낙교님 같아서 이메일 막 가져왔는데. 이상한 거 많아가지고 뭐 나는 휴먼이 아니다 뭐 이거부터 네. 해서 막 이상한 거 프로펠러 많아요. 저거 나는 로봇이 아니다. I'm not 로봇인가? I'm not a robot. 저는 처음에 긴 이메일 스터디하신 긴 이메일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 낙연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도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는데 그 IM 나도 로봇이라고 네. 대시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띄어쓰기가. 네. 근데 그거를
휴대폰에 치기 너무 힘들어요. 스마트폰에 치기 너무 힘들어서. 아, 승문 바꿨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그렇죠, 되니까. 비슷한 저는 비슷한 걸 한글 타이핑할 때 3벌씩 쓰다가 2벌씩으로 간 게 애플이 3벌씩을 폰에서 지원을 안 해갖고 저는 이메일은 이렇게 단축키로 다 해놨는데 이렇게 예. 자음 몇 개 이렇게 네. 하면 이렇게 응응 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쫙 만들어서 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스마트폰에서 해놨어. 그렇게 스마트해지지 않더라고요. 아이폰은 그거 자동 지원 안 돼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문자열을 돼요. 추천해 준다거나. 있긴 한데 잘 안 써요. 저는. 저도 뭐 그래요? 그렇게 근데 써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메일. 느낌상 그게 필요한 경우가 폼이잖아요. 네. 근데 앱이나 그 웹에 따라서 그 폼이 인식되는 케이스가 있고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약간 그쵸. 좀 어쩔 땐 뜨고 어떨 땐 안 뜨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원패스워드도 어쩔 땐 뜨고 네, 맞아요. 어쩔 때는 맞아요. 안 뜨고 아. 그게 좀 그리고 원패스워드가 열심히 지원하려고 하는 브라우저 대표적으로 크롬에서는 매우 잘 되지만 파이어폭스에서는 잘 안 된다거나 아. 파이어폭스에서도 자동으로 입력할 때 파이어폭스가 잘 모르는 사이트다. 대표적으로 보통 한국 사이트죠. 그러면 이제 잘 입력 안 되거나 이런 경우도 왕왕 있고. 저는 갤럭시를 쓰니까 갤럭시에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 자동 완성.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문자열을 기억을 해두니까 되게 유용하게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잘 추천해 준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유용하게 쓰겠죠. 그거 빼고 아이폰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주제를 크게 벗어났네요. 네. 약간 사담이긴 한데 이메일 주소 하니까 저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조교님 이메일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아이디가 your mate였어요. 그래서 그걸 쭉 읽으면 your mate at 연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되게 서비스 정신이 있는 엄청 똘똘하게 이메일을 지었잖아. 이래가지고 너무 근데 이미 점거됐네. 뭐 이러면서 저 예전에 똑똑하게 느꼈던 이메일 중에 하나는 전전회사에서 이제 뒤에 회사 이름이 붙잖아요. 당근이면 당근닷컴인데 거기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콘텐츠 만드는 회사들이랑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메일 주소가 하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뭘로 할까 막 이야기를 하다가 당시에 CTO님이 with라고 하자. 그 당근마켓이라고 치면 with 골뱅이 당근닷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의미가 좋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죠. 저는 결국 못 만들었는데 그 대부 도메인 처음 팔기 시작할 때 네. 그때 뭐 개발자 대부분 샀을 텐데 저도 빨리 들어가서 아웃사이더 대부를 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도메인 샀으니 이메일 내 개인 이메일 주소를 나도 해볼까 했는데 앞에를 못 정해가지고 막 미 이런 거 좀 식상해 보이고 아웃사이더 하면 아웃사이더 골뱅이 다시 아웃사이더가 또 붙잖아요. 너무 이상하고.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I am not a robot. 아니 저런 거 말고 헬로 월드 어떠세요? 헬로 월드의 아웃사이더 계속 고민하다가 좀 센스 있게 이렇게 하는 개인 메일 뭐 하나 그래서 막 인터넷 뒤지는데 다른 사람 그렇게 만든 걸 또 찾아보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결국 못 만들었어요. 어드민, 오너. your mate나 뭐 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다 아시죠? 요즘은 잘 안 들어가고 있긴 한데 저는 저도 잘 안 들어간. 뭔가 트러블 슈팅 할 때는 아닌가요?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저도 그거 잘 좀 낙연님이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스택 오버플로우의 인기가 예전처럼 많은 건지 내가 요즘 예전처럼 그렇게 코딩을 안 해서 요즘 약간 내가 그런 이슈가 없나? 소프트웨어 쪽보다 인프라 쪽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좀 안 들어가 본 지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는 뭐 들어가긴 자주 들어가는데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가는데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가 아직도 100만 회 이상 월 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뷰인지 월 뷰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곳이 팔렸습니다. 팔린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100만은 아니고 1억. 1억. 네네네. 월 1억 뷰. 네네. 그렇죠. 100만 너무 적네요. 100만이니까. 네. 그래서 프로서스라는 회사인데 유럽 회사예요. 여기도 유럽 회사인데 여기가 텐센트의 최대 주주라고 합니다. 텐센트의 최대 주주요? 예, 텐센트가 최대 주주가 아니고. 네. 네네. 텐센트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네요. 네, 엄청난 그래요? 회사죠. 근데 여기가 올해 초인지 작년인지 모르겠는데 텐센트 주식을 일부 팔았대요. 그래서 한
1.2조 정도, 1.3조 정도 되는 한화로 그 정도 돈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그걸로 사람들이 이제 뭘 할까 막 궁금했었나 봐요. 근데 그 돈으로 스택 오버플로우를 샀습니다. 약 2조 원 되는 엄청난 와. 돈으로 주고 샀네요. 2조면은 쿠팡이잖아요. 아니죠. 쿠팡 거의 10조 아니에요? 쿠팡 100조죠. 쿠팡은 10조예요. 아니, 쿠팡 100조잖아요. 100조잖아요. 아, 100조에 2조 원을 투자받은 거군요. 아. 2조 원 투자 받았다? 아, 투자 받은 게 아니고 그 유증은 더 많이 했을 걸요. 주식으로 그걸 확보한 건가? 유증은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톡 발행은 2조 넘게 했을 거고. 아, 네, 100조니까. 와, 어마어마한 회사였군요. 이게 약간은 잘 판 건지 아닌 건지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저는 뭐 괜찮게 판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 이거 한 사람이 지쳐서 판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더 개발자 수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스택 오버플로우가 뭐 채용이나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좀 제대로 못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저희도 스택 오버플로우에 채용 공고하려면 애들 뭐 1년 단위 상품에 뭐 엄청 비싸게밖에 안 팔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처럼 나눠서 팔고 했으면 맞아. 이렇게 개발자 구하기 어려운 시점에 진짜 돈도 잘 벌고 뭐 여기서 뭐 사입자 비치하듯이 블로그 만들고 뭐 이런 거 했으면 가치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거든요. 그 기덥이 얼마에 팔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덥만큼이나 혹은 더 커뮤니티성까지 있으니까 잘 됐을 것 같은데 약간 뭔가 하다 만 느낌이라서. 근데 좀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어 제가 정확한 금액이 안 나는데 뭐 옛날이지만 인스타그램이 1조에 팔렸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인스타그램이 1조에 팔렸고 근데 왓츠앱이 10조인가 20조인가에 팔렸는데 이제 그런 사용자 서비스랑 또 여기랑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뭐 10년 인스타그램하고 비교하기에는 한 10년 차이가 있긴 하지만 2조면 그리고 얘네도 저도 CP 얘기한 것처럼 잘하면 더 잘할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정체됐다는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스택 오버플로우는 더 이상 앞으로 쭉쭉 뻗어나갔다는 느낌은 저는 좀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 그게 대부분 쭉쭉 안 네네. 뻗어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창업자들이 지치거나 이런 경우가 흔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쵸. 직원들에 의해서 알아서 굴러가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막 변화하는 게 트위터도 그랬고 애플도 그렇고 창업자들이 떠나면 좀 그 에너지가 많이 사그러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좀 지치지 않았을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B2C 회사들이 좀 비싸게 팔리기는 하는데 우리가 사례를 보면 근데 의외로 B2B 회사들이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 이건 B2B는 아니지만 어쨌든 회사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잖아요. 이런 데는 돈 버는 게 이게 사이클만 돌면 수익 구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훨씬 비싸게 팔릴 수도 있지 않았나? B2D죠, B2D. 아 그렇죠. D는 뭐? 디벨로. 근데 이거- 이제 뭐 채용 공고나 이런 돈은 또 회사한테 뜯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약간 저 프로서스라는 회사가 텐센트의 최대 주주이기도 한데 유데미, 코드 아카데미 이렇게 주주이기도 한 거고. 네. 저는 뭐 그 회사도 이게- 궁금하긴 한데 일단 요거 스택 오버플로우 하면은 사실 이 창업자들이 엄청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조엘 스폴, 네. 조엘이랑 폴스키? 코딩 워러? 그 제프 에드드 네. 라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돈 잘 버셨겠네. 그렇죠. 일단은 근데 주식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꽤 이게 많지 않을까요? 네. 약간 느낌에 텐센트는 어쨌든 텐센트는 이름이 되게 저렴한데 비싼 회사잖아요. 여기 프로그래머는 진짜 많은데 스택 오버플로우엔 코드가 많고 유데미랑 코드 아카데미에도 코드가 많고 여기서 하려는 게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대체 이게 다음 사업 모델이 될까라는 약간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네요.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추천해주고 이럴 땐 이런 코드야, 저럴 땐 저런 코드야. 뭐 어쨌든 그런 코드 파편은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관점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개발자 구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개발 관련된 사업 우리나라 지금 인프라 이런 거 잘 나가잖아요. 유데미, 코드 아카데미, 스택 오버플로우까지 모으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력 시장에서 제일 몸값이 세고 그리고 헤드헌팅 시장은 또 일반적으로 거기에 퍼센트로 떼먹는단 말이죠. 이직이. 그럼 사실 어마어마하게 돈 링크드인 장사랑 비슷한데 링크드인보다 더 고임금에 특화된 사람만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시장이라 그런 거
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낙교님한테 타입 서비스 계속 그 이야기 했거든요. 개발자들만 잘 모아놔도 돈 줄 회사들은 널려 있다. 아무도 안 주던데. 우리가 글을 안 써서 그렇지. 낙연님은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래요? 아 근데 사실 저는 스택 오버플로우가 좀 잘 되기 힘든 모델인 것 같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스택 오버플로우의 그 기본 컨셉이 이거 안 써본 사람은 몰라요. 왜냐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그냥 Q&A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Q&A가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 답변을 하거나 답변 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모더레이터들에 대한 권한을 얻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약간 카르마를 쌓아야 돼요. 레딧 같은 걸로 말하면 카르마를 쌓아야 돼요. 내 업을 그쵸. 쌓아서 그러면 내가 모더레이터도 할 수 있고 모더레이터를 또 뽑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커뮤니티 모델이에요. 여기는 그 심지어 라이센스가 CC예요. 여기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카피 사이트가 진짜 많아요. 스택 오버플로우 카피 사이트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라이센스가 이제 오픈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좀 한계가 있었다.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데 커뮤니티가 조금 정체되고 뭐 위키피디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이슈들이 생기고 이제 약간 시스템이 많이 쌓이고 나면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이 좀 뭐랄까 커뮤니티가 노후화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느낌이 별로 핫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 같은 경우는 되게 퀄리티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뭐 블로그 포스트 같은 거랑 비교를 했을 때 퀄리티가 좋지는 않거든요. 대충 답변한 것들이 검색에 잘 걸리는 게 많은 거지. 딱 그 시의적절하게.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서는 사업적으로 키우는 게 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아까 시피님이 말한 것처럼 뭐 채용이나 그런 걸 잘했어야 되는데 되게 경쟁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심지어 보면은 그 신청하는 것도 되게 이상하고 약간 뭐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한국에도 뭐 채용 사이트 중에 되게 수동으로 하는 데들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많이 자동화도 안 돼 있는 느낌이고 그 검색도 되게 안 좋고 누가 여기 들어가서 그 잡을 찾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특히 외국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되게 진보된 네이버 지식인 같은 그쵸.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를 못 뚫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영어를 처음부터 썼으면 네이버 지식인이 스택 오버플로우처럼 잘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하나 더 그 알면 좋은 게 커뮤니티 모델이라는 거랑 얘는 스택 오버플로우가 메인이 아니에요. 스택 익스체인지라고 이 맞아요. 사이트를 찍어내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는데 사실 거의 다 잘 안 됐고 그래서 언어 같은 것들은 가끔 잉글리시 또 오버플로우 같은 게 있거든요. 오버플로우는 아니고 그런 데는 조금 잘 되긴 하는데 잘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본이나 몇 군데 했었는데 다 이제 포지션이 애매해지는 거죠. 일본에 스톡 오버플로우 만들면 얘랑 또 겹치니까 포지션이 좀 애매해지니까 잘 안 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체되고 계속 정체되고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 사실은 이게 그 스택 익스체인지였나 거기가 잘 됐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잘 안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깃허브는 한 8조 정도에 팔렸던 것 같아요. 여기는 2조. 3년 전에 8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깃허브이 8조면 싸게 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3년 전 얘기니까 MS가 잘 키웠네라는 생각이 좀 더 드는 것도 저는 사실이에요. 한편으로는 깃허브이 8조면 스택 오버플로우 2조는 괜찮게 팔지 2조가 되게 비싸게 팔린 느낌이 좀 그런가? 있어요. 전 스택 오버플로우가 더 비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이거는 그 사람들이 돈 버는 거에 너무 생각이 없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아는 미국 기업 중에 돈 못 버는 애가 트위터랑 스택 오버플로우인데 얘 둘 다 광고 모델이 똑같아요. 트위터 그러니까 너무 못 보이죠. 정말. 슬라시안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아니 걔네들은 애초에 B2B니까 근데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광고를 애초에 자동화하고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만들면 무한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트위터도 그렇고 제가 광고하려고 하면 트위터 스택 오버 똑같아요. 이메일 보내요. 1대1 커뮤니케이션이야. 가격을 막 협상해야 돼.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 돈을 대표적으로 못 버는 그 둘인데 스택 오버플로우가 저는 돈을 벌기 시작했으면 깃허브의 그 유료 서브스크립션 모델보다 훨씬 더 잘 벌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성이나 트래픽 자체가 깃허브는 그거잖아요. 개발자들이 쓸데없는 거 막 올려가지고 깃허브로 막 서비스하고 있고 자기 거 공짜로 막 이상한 데이터 막 몇백 메가씩 올리고 막 이런 그 인프라나 기대 또 구조의 한계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스택 오버플로우는 끼껏 올라봤자 이미지도 못 올리고 거의 이미지? 텍스트 위주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용 시간 자체가 달라요. 저희도 항상 자랑하는 게 체류 시간이거든요. 스택 오버플로우랑 깃허브랑 체류 시간을 보면
기덥은 대부분 뭐 PR도 보지만 대부분 시간은 코딩하고 푸시하고 잠깐 보고 마는데 스택 오버플로는 한 번 들어오면 답을 대부분 못 찾으니까 막 거기서 또 찾고 또 찾고 막 좀 그렇긴 하죠. 스택 오버플로 좀 싸게 판 것 같아. 그래서 창업자들이 지쳤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창업자들이 지금 아직 있나요? 전 조엘은 그거 만들었잖아요 옛날에. 트렐로 만들었고 물론 병행하면서 만들 수도 있긴 한데. 정행하면서 만들 수도 있고 주식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좀 궁금하네요. 요즘 갖고 왠지 파는 결정에 가치 있나 안 있나. 제프 에드도 제 옛날에 기억에는 조엘이 먼저 떠나고 스택 오버플로는 제프 에드는 좀 더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름을 못 읽겠는데 지금 CEO는 다른 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인도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다른 분이네요. 프레션스 캔들레스커 죄송합니다. 이미 2019년 12월에 조엘이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은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스택 오버플로우 팔아서 얘기하는 게 해시라고 하는 오픈 소스 시뮬레이션 스타트업 뭐 이런 게 자기의 세 번째 회사다. 언더 더 레이더 라인 나오니까 2019년에는 아직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해시.ai라는 디스커스를 제프 에드가 만들었잖아요. 디스커스라는 기덥에 스택 오버플로우- 붙여서 그 댓글 시스템 말고 네. 토론방 같은 거. 요거 아. 이렇게 개발 커뮤니티에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디스코스군요. DISCOURSE 이게 약간 스택 오버플로우처럼 그러니까 미국식 포럼 만드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인데 요걸 제프 에드가 요게 이때 회사 스택 오버플로우 나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제프 에드가 만들었어요. 약간 만드시는 거 보면 좀 올드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실제로 올드한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약간 지금 메인 주제에서 벗어나긴 하는데 네. 뭐 조엘 스폴스키가 쓴 책 같은 것들이 개발자한테 엄청 큰 영향을 끼치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요즘은 모르지 않나요? 요즘은 그럴 수 있죠. 조에론 블로그, 네. 조엘온 소프트웨어. 조엘온 소프트웨어. 저 처음에 조엘온 소프트웨어를 누군가 저한테 구두로 알려줘가지고 소프트웨어에서 할 때 조엘온 같은 건가요? 어떤 론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렇게 알아들었었어요. 조엘온. 조엘온 소프트웨어를 누가 발음을 그렇게 제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예전에 영향을 많이 끼쳤었죠. 지금도 적용이 되나 좀 애매하긴 아직도 한데. 팔리고 있네요, 잘. 잘 팔리죠. 엄청 이건 약간 그 명저가 뭐라고 하지? 그 고전. 스테디셀러 같은 근데 느낌이잖아요. 저는 그런 게 영향을 이제는 안 미친다기보다 공기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모두가 당연히 하고 있어서 언급이 안 되는 거지. 그걸 보고 배운 사람들이 다 시니어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굉장히 신기하고 네, 신선한 내용이었지만 신선했지만 지금은 이제 지금 뭐 상식이 체득한 됐다. 사람이 되게 많고 애자일도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낡은 것도 있고요. 네, 기억은 안 나는데 있죠. 아마 조엘온 소프트웨어에도 뭐 이렇게 좋은 회사를 평가하는 뭐 체크리스트 같은 거가 네, 있었거든요. 있어요. 조엘 테스트라고. 네, 근데 전에 뭐 누가 이렇게 인터넷 올렸을 때 살짝 봤을 때 이제 약간 어떤 거는 아직 유효하지만 어떤 거는 이제는 아닌거나 아니면 뭐 이건 완전 기본이지 이제라는 것도 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때 당시에 그거 평가하는 사람들이 자기 회사 까려고 썼지. 내가 다음에 갈 회사를 평가하기 위해서 쓰진 않았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소스 컨트롤을 사용하는가? 저 안 하는 회사 봤습니다. 최근에. 일단 FTP. 그러니까 저거 좋은 회사가 아니라 안 하면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약간 기준 자체가. 그렇죠. 근데 안 하는 회사를 봤어요. 최근에. 최근에. 최근에요? 최근에. 와. 네.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테스터가 있는가? 그리고 면접 시에 코딩 시험을 보는가? 약간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왔던. 지금은 뭐 너무 그렇고 당연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낙교님께 전화가 왔다고 네. 합니다. 그만 얘기하라는 건가? 그렇네. 네. 다음 주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시간이. 네. 네이버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있었어요.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저 사용해 본 이름이 적 소프트웨어인지는 몰랐고 네. 그 네이버 예전에는 검색하면 꼭 프로그램 자기들 그거 띄워갖고 다운받게 홈페이지 안 보내주고.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는 모든 사이트가 문을 닫았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그래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마지막에 곳인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옛날에 보던 형태라는 딱 느낌이 있긴 네. 하네요. 그렇죠. 옛날에는 저는 이런 데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받았죠. 네. 그리고 저는 이걸 왜 만들었는지까지 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이게 예전에 이런 소프트웨어 허브 같은 사이트, 포탈 같은 사이트가 있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DLL 파일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해킹 시도가 되게 많았어요. 소프트웨어 배포하면서 맞아요, 아무 데서나 맞아요. 배포하고 네. 막 이러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백신 만들 때도 같은 이유였는데 이런 좀 믿고 다운받을 수 있는 곳 이런 게 필요했던 시기에 이런 게 만들어졌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다 알아서 하잖아요. 뭐 기술 쓰든 뭐 해서 심지어 다운을 안 받죠. 예, 다운을 안 받는 경우도 많고. 그것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네이버 소프트웨어 쓸 때쯤엔 좀 짜증났는데 저는 홈페이지에서 받는 걸 좀 저도 믿었는데 네이버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도우 쓸 때 네이버나 이런 데서 다운받았던 이유는 속도? 다운로드 속도가 해외망이 안 좋아서 아. 네이버는 진짜 빠르게 받아. 네이버는 심지어 예전에는 요즘엔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 저 페이지가 받으려면 무슨 프로그램을 받았어야 돼 또 네이버의 그 다운로드 가속 프로그램 네, 맞아요. 받았어야 돼서 안 그러면 일반 속도. 네. 음. 그래서 좀 용량 큰 거 받을 때 네이버 일부러 쓰기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걸 나온 거는 우리처럼 그냥 홈페이지 가서 받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쵸. 그냥 일반적인 그런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젠 이런 뭐 앱스토어니 뭐니 이런 거 통해서 다 받으니까 점점 이제 필요 없어진 거죠. 그러게요. 약간 너무 세대가 앱스토어 이전 세대라는 게 확 느껴지는 게 한 20년 전에 썼던 것 같은데. 그렇죠. 대학생 때 썼으니까 20년 전이죠. 사실 윈도우 쓸 때는 무조건 이거 쓰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맥 쓰면서 좀 더 멀어졌지. 윈도우는 지금도 윈도우 스토어에 있어도 아, 다 맞아요, 직접 다운받거든요. 제가 알기로. 맞아요. 윈도우 스토어도 쓰는데 그쵸. 지금도 윈도우 써보면 뭔가 다운로드 받으려면은 그 이상한 사이트를 막 찾아가지고 다운로드 받고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없으니까 그런.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아싸님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프리노드 직원 이탈 소식입니다. 우리 네, 그냥 간단히 적었는데 저도 뭐 사건을 자세히 모르고 그냥 기사만 좀 봤는데 프리노드는 이제 IRC 채널이잖아요. 네. IRC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정확히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IRC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다른 데는 모르는데 개발 쪽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옛날 것들은 다 전통적으로 프리노드에 다 모여 있었죠. 네, 저도 옛날에는 지금은 IRC를 안 쓰는데 네. 프리노드에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거기가 사실 저는 회사인지도 잘 몰랐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거를 누굴 팔았대요. 네, 팔았는데 그 사람이 뭐 한국계 부자인 것 같아요. 이 기사에는 한 코리아스 크라운 프린스라고 돼 있는데 산 사람이요, 판 사람이요? 산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악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프리노드를 약간 프리노드의 그 회사인데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약간 독점적으로 막 광고 띄우고 막 이렇게 어떻게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원래 IRC 그러면은 IRC가 일종의 채팅방이라고 보면 네. 그런 채팅방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로서 프리노드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 기사로 봤을 때는 약간 그런데 정확히 그 회사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IRC 그냥 클라이언트 써서 프리노드에 들어갔지. 네. 그게 사실은 뭐 그냥 약간 전에 제가 받아듣던 그냥 뭐 유즈넷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용어처럼 프리노드를 썼지. 네네. 그게 어떤 서비스라고 따로 막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통 IRC도 누군가 네트워크를 운영해야 지금 이름 까먹었는데 우리나라도 한참 IRC 네트워크 운영하시던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 이제 계약은 한 2017년쯤 한 것 같고요. 최근에 해서 이제 좀 이제 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움직임을 계속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싸워서 직원들이 대부분 퇴사를 하고 직원들이 나와서 리베라 챗 LIBRA 챗이란 걸 만들고 뭐 우분투 페도라 이런 애들이 다 지금 프리노드에서 빠져나와서 일로 옮겨가고 있어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크게 보이진 않는데 어쨌거나 개발 쪽에서는 네, 조금 그냥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단신으로 적어왔습니다. 뭔가 다 리베라를 다 붙이는군요. 리베라 오피스 뭐. 이게 그 리브라 아니지 않아요? 그러네요. 리베라예요. 리베라. 그건 이건 리브라고 이거 리베라 챗. 다른 거군요, 이거는. 네.
만들어서 갔어요.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 계열에서도 사실 뭐 지금 FSF는 그 스톨만 문제도 있긴 한데 기존에 쓰던 생태계들에서 많이 못 벗어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비 같은 경우도 깃허브로 넘어가자고 엄청 오랫동안 깃도 안 쓰나 잘 모르겠네. 근데 깃허브로 넘어가자는 얘기를 엄청 오랫동안 했는데 결국 못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게 깃허브도 그렇고 슬랙도 그렇고 되게 많이 쓰지만 사실은 그냥 프라이빗하고 해야 되나? 그냥 컴퍼니의 영역이잖아요. 그냥 그들의 호의를 기대하고 쓰는 거라서 그렇죠. 그것과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니까 약간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은 것들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프린 노드도 뭐 회사긴 했지만 좀 더 네. 그런데 영향 덜 받는. 그리고 이제 뭐 깃허브 같은 것도 안 쓰고 자기네 독자적으로 뭐 띄워 쓴다든지 서버 운영한다든지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면서 그쪽 계열들이 많이 이제 힘이 빠지고 또 그런 기존 오픈 소스들을 이제 참여하던 사람만 계속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싶긴 한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래서 뭐 FSF에서도 되게 뭐랄까 자유의 단계로 해서 그 깃 호스팅 서비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랭크해 놓은 것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프리노드나 IRC 하면 지금 개발자들은 아주 이게 깊게 뭐야?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면은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심지어는 그 메일 그룹이라고 하나요? 뭐죠? 그 네네. 메일 그룹 맞나요? 구글 그룹 네. 얘기하는 거죠. 메일 그거를 그룹. 엄청 네. 활발하게 쓰시잖아요. 메일링 리스트. 메일링 네. 리스트. 사실 뭐 근데 지금은 특별하게 관심 있지 않으면 그런 걸 뭐 받아보거나 하지 않잖아요. 네. 아니면 그쵸. 뭐 다른 프로그램도 잘 안 쓰는 것 같고 최근에는 그런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잘 안 나오니까 그런 격차도 좀 벌어지지 않나? 격차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갑자기 프리네동도 얘기 세상은 다 슬랙이랑 디스코드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슬랙도 저도 뭐 몇 개들 쓰긴 하지만 오픈 소스 같은 프로젝트가 쓰기에는 사실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적합하진 않죠. 네, 일단은 초대 기반이고 물론 거의 자동화해 놓은 것도 있지만 이제 컨셉 자체가 뭔가 조인이라는 개념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IRC는 좀 더 가볍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면 왜냐면 IRC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 방에 계속 상주하려면 특별한 액션을 하지 않는 이상 나는 항상 튕겨져 나오고 네. 매일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IRC는 그런 약간 게시판 같은 느낌이면 슬랙은 훨씬 더 멤버십 느낌이 강해서 그쵸. 저는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대체제도 없고 딱 킬러가 없으니까 저는 전에 그런 거 성을 까먹었네. 오픈소스 많이 하시는 분 만나서 좀 얘기 들을 때 이제 매트릭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IR 약간 그런 쪽은 그런 거 중요하니까 완전 분산이고 안전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그러니까 IRC랑 컨셉 비슷하죠. 자기네가 네트워크 따로 운영하려면 따로 운영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iOS 앱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대부분 글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든 커뮤니티가 한 번에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그 새로운 세대는 그쪽에 적응을 못 할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있어요. 메일링 리스트를 쓰려면 일단 뭘 써야 되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찾을 수가 없어요 정보를. 구글 그룹스가 없어서 그래요. 네, 이게 돈도 많은데 이메일이 먼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이제 학자들이 서로 편지 보내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메일링 그룹을 시작한 거고 그냥 옛날에 있던 걸 하나씩 가져오는 거라고 보면 슬랙은 약간 프라이빗한 살롱 문화 같은 거를 회사 차원에서 갖고 오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씩 오는 거라서 메일링 그룹이 그럼 다시 살아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편지를 쓰면서 지식을 공유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메일링 그룹은 당분간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좀 긴 내용의 문장으로 지식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시대가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대가 오기 전까지 메일링 그룹은 죽은 거고 그러면 그동안은 기업들은 그쪽엔 관심을 갖지 않겠죠. 돈은 벌어야 되니까. 사실 좀 어려운 게 아까 구글 그룹스도 얘기하셨는데 그 메일링 리스트도 되게 공개된 어떻게 보면 게시판이잖아요. 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거를 누군가 아카이빙 하지 않으면 또 남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거를 아카이빙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사이트들을 문 닫으면 이건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 되게 그렇죠. 보기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복합적인 것 같긴 해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면 잘 될까요? 근데 사실 지금도 보면 뭐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 리눅스 커널 뭐 이런 데는 아직 다 메일링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뭐 검색해서 들어가면 리 해서 다시 눌러서 들어가야 되고 리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는 리 이거 내가 지금 어느 리에 있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아카이빙 사이트는 또 한 개씩 다 보여주잖아요. 절대 네. 다 이렇게 리스트를 스레드로 안 보여주는 게 보여주죠. 아니라. 네, 그래서 그 스레드를 글을 읽으려면 막 탐지를 해서 너무 어렵잖아요, 읽기가. 그리고 약간 그런 아카이빙 사이트 한 데들이 몇 개가 있는데 어떤 공식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걸 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건이 있는 오소리티라는 개념이 좀 진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분산돼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 지향하고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불편하겠지만 새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좀 맞아요. 적응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옛날 사람이라 옛날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더 편하고 새로운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점점 떨어지다가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 결국에 전 넘어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리액트 쪽에 무슨 리액트 플럭스인가 무슨 그룹이 있어요 하나 슬랙으로 하던 애들이 그러니까 프론트 쪽은 워낙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거의 애초에 무슨 IRC야 무슨 이메일 그룹이 하면서 슬랙을 했는데 슬랙이 검색도 불편하고 하니까 거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디스코스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젊은 분들은 슬랙도 이상해. 디스코스 이거 맞나요? 디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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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드가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왜냐면 옛날 시대에는 인터넷도 느리고 그 인터넷이 다 전화 비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메일 얼마나 싸 그리고 IRC 얼마나 싸요. 근데 슬랙으로 넘어오면서 메시지 많이 보내도 뭐 어차피 돈도 안 나가고 커뮤니케이션 이제 더 빨리 하고 근데 또 슬랙 다음 세대는 왠지 디스코드처럼 무슨 복잡하게 말을 해 그냥 동영상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막 하지 노래도 같이 듣고 그래서 약간 세대가 계속 그냥 세대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옛날 사람들이 좋다고 말해봤자 새로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전에 뭐 이거 수화기가 뭐 편하고 해봤자 새로운 세대는 다 핸드폰 쓰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막 집전화, 무선전화기 갖고 그쵸. 자랑하고 있는데 네. 저쪽에서 이제 핸드폰 쓰고 있는 그런 시절이고 애초에 집에 선도 없는 핸드폰 갖고 그리고 또 있어요. 요즘 세대는 저도 이제 애플워치 LTE 버전 쓰다 보니까 핸드폰이 무슨 필요가 있어 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LTE 버전 쓰니까 그냥 핸드폰 놓고 밖에 나가도 알림 다 오고 전화 다 받을 수 있고 이어폰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바뀌어가는 느낌이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비스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그런 것도 세대가 바뀌었다고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뭐 커널, 맞아요. 뭐 이런 거 루비. 갑자기 그쵸. 이제 나 IRC 싫어라고 커널 만들진 않잖아요. 응.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루비 쪽은 아직도 SVN이고 그리고 아. 그 이야기하는 것도 무슨 지라 같은 게 아니라 이상한 건데. 레드마인인가? 맞아요. 레드마인. 그러니까 거기도 몇 번 바꾸자고 했는데 예전에 쓰던 사람들 계속 반대해서. 네. 예전에 레드마인 진짜 좋아했는데 레드마인이랑 트랙 네. 그렇죠. 트랙 이름이 멋있잖아요. 레드마인. 지라보다야. 전 사실 트랙을 훨씬 좋아했었는데 근데 사실 레드마인. 트랙이나 레드마인은 딱 들어갔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 사이트의 존재 이유는 뭐지? 약간 어려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위키를 처음 쓸 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키 지금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위키 백과 개념을 좀 단순화시켰는데 기존에 이제 막 커뮤니티형 위키들은 근데 들어갔을 때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뭐 지금 트랙 맞나요? 트랙이랑 이제 네. 레드마인이 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게 보면 이제 컨셉 자체는 다 기존부터 계속 존재하던 그쵸, 건데 그쵸. 이 초기 허들을 얼마나 낮추느냐. 근데 허들을 낮추는 순간 컨셉이 많이 이제 변형되잖아요. 그러면서 초기 컨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다 지원해주지는 또 못하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컨셉이 좋고 그 개념이 좋은 분들은 또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 근데 아닌가? 저는 그것도 있는데 컴퍼니에 종속된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깃허브도 어차피 그냥 컴퍼니다. 네. 근데 깃허브도 자기네 플랫폼에 데려오려고 하지 오픈 소스를 별도로 뭐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자기네 거에 들어와서 해라 그런 거에 가까운 거지. 물론 지원은 많이 해주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도 있고 그게 시대에 못 따라가는 건지 뭔지 모르는데 저는 약간은 요즘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너무 인스턴스화되는 건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아카이빙되고 계속 검색이 돼야 되는데 뭔가 대화의 모든 주체는 휘발성으로 다 넘어가는 네. 거죠. 뭐 페이스북 그룹도 그렇고 디스코드나 슬랙도 그렇고 맞아. 그러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이런 데는
이런 커뮤니티는 웬만한 일이 있는 이상 슬랙 같은 데로 가진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인터넷으로 구글에 때려서 검색 안 되는 데는 아마 대부분 반대해서 안 갈 테고 저도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전체 사람들의 새로운 좀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 흐름은 검색보다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은 오래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뭐 계속 주장해야 되는 건지도 조금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휘발성이 이제 지금은 주목을 받고 휘발성이 편하다라고 생각해서 지속이 되겠지만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런 정보들이 휘발성으로만 존재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기술 사용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모든 지식은 다 휘발성으로 사라져 버렸어. 그럼 검색을 해도 안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시금 그런 휘발되지 않는 지식을 쓰거나 소비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또 반대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생길 수는 있는데 그냥 이제 새로운 세대 우리가 나이 든 거 맞는 것 같고 새로운 세대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뭐 검색이 안 됐던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걱정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10년 후에 있을 검색 걱정을 하고 있어 막 하면서 물론 그분들도 경험해 나가면서 이제 더 빨리 변화하고 하면서 검색은 안 되더라도 더 빠른 커뮤니케이션으로 하면서 이제 또 방법을 찾아 나가겠죠. 그거를 굳이 내가 점 찍은 거 막 토발지가 욕한 것까지 검색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점에서 토발지가 막 맞아요. 욕하고 뭐 누구 욕한 게 굳이 검색될 필요가 있나? 이걸 잘 정리해서 기도 이슈에 정리하거나 혹은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디스코드에서 막 우리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다 스크립트로 남아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슬랙에 남았던 것도 다 쉽게 검색되고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죠. 반대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구글이 웨이브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돼요. 웨이브요? 구글 웨이브라고 네, 알죠. 아, 그렇죠. 네. 그 한번 설명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슬랙의 전신 같은 거예요. 구글이 한번 하려고 했던 맞아요. 그 구글 플러스였나요? 약간 개인화가 개인 페이스북 같은 이제 개인 간 소통 창구가 플러스였다면 기업 내 소통 창구로 슬랙처럼 동작하게 만드는 게 웨이브였는데 이메일을 없애겠다고 그랬죠. 네.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 웨이브를 좀 더 오래 끌고 오고 슬랙이라는 게 나올 때쯤까지 가지고 왔으면 훨씬 검색도 잘 되고 괜찮은 게 나왔을 텐데 그러면 이제 웨이브는 사내에서 지식 검색망 비슷하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구글은 그거를 포기하면서 오히려 이제 모든 게 스레드 기반으로 동작하는 그런 것도 하나 나왔었잖아요. 뭐였더라? 트위스트였나? 그런 게 있거든요. 슬랙이랑 비슷하게 똑같이 하는데 모든 거를 스레드 기반으로만 해서 무조건 시작은 주제어를 적어놓고 거기서 스레드를 잡담 같은 걸 하는 게 아닌 그런 식의 트위스트가 하나 있는데 슬랙이 일단 먼저 점유하고 나니까 아무도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구글이 이런 걸 잘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방금 CP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엔 정보가 다 과하게 파편화되어 있고 그게 죄다 검색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피로감이 없지 않거든요. 피로감이 없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피로감이 어마어마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계속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 더 책을 찾아보고 이러는 걸 보면은 그거의 최고봉은 딴 얘기인데 트위터죠. 트위터의 스레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트위터는 최근 넘어가고. 30분 후엔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트위터에서 막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씩. 그럼 대체 뭘로 싸우는지를 이해를 하고 싶은데 한두 시간에 봐도 이해를 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제 평소 지론이 그거잖아요. 나를 인터넷에서 지우고 싶으면 정보를 생산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과도하게 생산해 버려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 아무리 나를 숨기려고 해도 어딘가에 아까 뭐 I'm not 로봇 이런 결국 우리가 지금 말한 거 검색해서 구글에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막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바뀌어가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슬랙으로 가끔 히스토리 찾을 때 힘든데 또 젊은 분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답답한 사람 느끼는 거 있는데 대부분 이제 새로운 세대 분들은 답답함을 못 느끼고 물론 이제 다시 답답함을 느끼는 과정이 오겠지만 그걸 뭐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이제 다시 성장하면서 또 그런 서비스가 그래서 서비스가 흥망성쇠가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슬랙 같은 게 떴다가 나중에는 또 슬랙 너무 복잡하다 그래 다른 게 뜨고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지식 쌓는 순서 같은데 옛날에는 편지를 갖고 지식을 쌓다가 네. 그거를 집대성해가지고 뭐 하고 그러다가 책을 이제 만들고 한 100년쯤 지나서 편지를 찾았다 하면서 좋아하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다면 그러다가 이제 책으로 넘어가고 네. 그러면서 지식을 쌓는 패턴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음. 일단 아무 말 대잔치처럼 모두가 짤막짤막하게 말을 막 하면서 지식이 여러 가지 지식이 막 쌓였다가 이게 한번 집대성되는 순간이 오고 또 쌓였다가 그런 순간이 오고 이러는데 지금까지 최근에 몇 년은 그렇게 다 지식을 흩뿌려 놓는 시대, 스택 오버플로우 같이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합쳐야 되는 시대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그 기준에서는 스택 오버플로우는 아카이빙도 잘 되고 검색도 잘 되는 쪽에 그쵸. 분류고요. 그쵸. 이제 훨씬 인스턴스한 것들이 많다고. 네, 근데 네. 변화가 가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발 커뮤니티들이 약간 형태가 좀 애매해진다고 해야 되나?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생각해. 저는 대부분의 개발 커뮤니티가 페이스북 그룹으로 이사가면서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거기 가면서 사람은 늘었지만 커뮤니티 소속감은 거의 사라지면서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검색은 하나도 안 되고 매일 와서 똑같은 사람이 저는 페이스북은 왜 검색을 못 만드는지 여전히 궁금한데 안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자주 오게. 이거를 하여간 거기 가면서 이제 커뮤니티들이 페이스북 그룹을 버리고 나오지도 못하고 다 애매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검색을 못 만드는 이유는 트위터는 검색 잘 되는데요. 요즘 잘 되나요? 원래 잘 됐는데. 네. 근데 그게 사견이. 구글처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구글은 어쨌든 뭐 페이지 링크니 뭐니 뭐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거를 했는데 페이스북은 막 누가 계속 이거를 참조한다거나 계속 레퍼런스를 건다거나 그리고 검색 자체가 활발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룹 자체가. 그래서 더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을까? 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페북한테는 아 그렇죠. 이게 중요하지 않죠. 페북 메인 입장에서. 기능이 아니니까 음. 그냥 네가 들어와서 불편하게 써 같은 느낌으로. 아니죠. 뭐 메인 피드에서 중요한 건 알아서 노출해 줄 테니까 네가 검색을 왜 해? 약간 그쵸. 얼마 전에 그것도 저희 있어요. 회사에 와서도 중국 틱톡 이야기 해준 분이 있는데 우리 같은 세대는 원하는 정보를 찾고 싶어도 검색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찾았는데 요즘 세대는 틱톡이나 유튜브처럼 난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막 추천해주면 너무 좋아. 내가 원하는 거 잘 줬네 하면서 그냥 소비를 하는 거죠. 내가 아무 액션도 안 해도 막 정보가 나를 찾아오는 느낌? 내 개인 정보를 가지고 막 그게 제가 어느 날 iOS 스크린 타임을 보니까 유튜브를 무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전에 히스토리를 지웠어요. 시청 기록을 싹 다 지워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30분 미만으로 줄었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보게 되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게 싹 사라지니까 시청 시간이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전 주기적으로 시청 기록 지우시는 거를 추천하긴 합니다. 저도 그래야 되겠다 한번. 약간 주제가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오픈 소스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서 네. 얘기했었고 네. 네. 저희 단신만 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될것 할까?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